우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전에 학교 수업을 좀 마치고 막 서둘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신분당선까지 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구비구비 와야 되는 줄 제가 생각을 못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 너무 죄송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자체 교육이나 실제 이제 공무원들 대상 교육 특히나 뭐 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역마다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적용되는 그 맥락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 현안들 중심으로 최대한 이제 맞추어서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제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강의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현장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제 혹시 제가 아까 앞서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제 재택의료 관련해서 좀 강의를 한번 다 들으신 거죠? 네네. 예.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인프라에서 가장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재택의료 관련한 부분인데 이미 먼저 오리엔테이션처럼 이미 먼저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수강생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수강생은 다르신가요? 이틀 양의를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오셔도 되고 네. 그럼 머릿속에 다시 제가 재구조화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강의 내용이 재택간호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뒷부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복지부 용역과제를 하면서 모형 설계했었던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넣긴 했지만 앞단에 이제 저희 이제 통합 돌봄과 관련한 지자체 준비들을 하면서 보건의료 쪽에서 조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슬라이드를 넣긴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주신 게 1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강의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걸로 지금 얘기 주셔서 제가 최대한 앞부분을 좀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새로운 모형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또 궁금한 거라든가 아마 지금 안에서 시군구별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조금 다르게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자유롭게 나중에는 조금 더 질의응답하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슬라이드의 양이 조금 많긴 한데 제가 말이 엄청 빨라요. 네. 제가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절대 졸지는 못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라도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하시면 언제든지 손을 번쩍 들고 저한테 이제 워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슬라이드 앞단에는 통합돌봄이 왜 우리가 이제 지역 단위로 이렇게 고민을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넣긴 했는데 이제는 사실 말하면 이게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도 설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에서도 여러 시군구가 여러 가지 이제 다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준비의 정도가 경기도 같이 이렇게 인프라의 격차나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민의 지점이 되게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실제 잘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7년간 우리 통합돌봄 관련한 선도사업, 시범사업에 이미 벌써 참여하셨던 지자체도 있고 아니면 이제서야 지금 우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마지막 배를 타서 지금 한 배 같이 올라온 그런 지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에 모든 이제 그 지자체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드러나는 양상이나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들이라든가 어려움의 어떤 측면들은 정말 많이 다를 거라 예측이 들고 오히려 서울보다 더 그런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25개거든요. 그래도 나름 25개 안에서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봤을 땐 경기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 말하면 갖는 어려움이나 숙제의 또 이제 포인트는 또 서울과 같은 지역과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에서 지역은 중요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문헌들 속에서 봤을 때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돌봄의 욕구가 드러나는 현장도 그 지역이요. 그 드러난 욕구에 대해서 부응을 해주기 위한 서비스 공급 체계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접근성이 있는 공간 내에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도 지역이요. 또 그러한 수요와 그러한 공급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지역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치사 바이 어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케어 인 더 커뮤니티, 케어 바이 더 커뮤니티, 케어 오브 더 커뮤니티라고 해서 실제 이 돌봄 정책 안에서 지역이 얼마나 갖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지자체 얘기가 나와요.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여러 사업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한다고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우리 지자체가 가지는 권한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 주도가 이렇게 높은 곳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자치 그 기초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지 사업도 그렇고 특히나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돌봄이 뭐 지자체에서 막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는 듯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사업의 내용이 선명해야지 그 단위 사업으로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실 말하면 어떤 여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실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이게 무슨 지역성이 있습니까? 다 똑같죠. 서울이나 경기나 지금 뭐 청양에 내려가나 다 똑같죠. 그리고 사실 말하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노인 맞돌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의 인프라 구조나 약간의 특성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본적인 지침 안에서 저희의 예산 안에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지역 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어떤 지역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게 그렇게 저희한테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보건 의료 쪽에서 계신 분들이 많다고 좀 들었는데 아마도 간호직 공무원이라든가 아마 이제 보건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건 사업은 특히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 사업은 지역성 없습니다. 저 보건 사업 많이 하거든요. 같이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고 있는 약간의 이게 소소한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보건 사업은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업들이 지역보건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의 도메인들이 있어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 지역 사회에서의 뭐 전반적인 보건 행정에 대한 그 기획이나 이런 업무들, 행정 업무들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사업도 탑다운 방식으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실제 구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탑다운 방식인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하라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알아서 12개의 사업을 묶어서 해라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지역 간의 차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그런 경험치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앞서서 제가 슬라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 단위로서 실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실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의 그 준비가 이제 지역 간의 편차가 되게 많이 나는 거죠. 지난 3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왔던 12개 지자체,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난 7년간 선도사업까지 했었던 그런 지자체들은 이런 경험들을 막 하면서 우리 지역 안에 무슨 돌봄 수요가 있구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파악이 끝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이게 매칭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림과 구멍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지자체는 우리 지역 안에 어떤 돌봄 수요가 있는지를 내 단위 사업 안에서의 타겟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알지만 전체적인 돌봄 수요에 대한 그림을 아직 그려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부터 대부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역 안에서의 돌봄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도의 차이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수요와 매칭시켜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안의 서비스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는 건 사실 말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안에서 뭐 여기 통계청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욕구와 정말 그 필요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매칭시켜 주려부터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아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려고 하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시작한 지자체와 좀 늦게 시작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좀 들여다보면 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차이가 흔히 말하면 여기서 지역 간 격차 심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서비스 공급기관과 서비스 메뉴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보건의료는 이런 서비스를 어떤 기관이 제공할 거야. 돌봄 요양은 여기에 이런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제공할 거야. 우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어느 서비스를 어떤 기관에서 제공할 거야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대부분 이제 들어가요. 그 리스트의 양과 질이 사실 말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돌봄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왔었던 지자체는 그 메뉴판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제 들어온 지자체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필수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경기복지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요에 대한 파악을 위한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급기관을 우리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한 기관들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공급기관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나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재택의료나 재택간호화 같은 것들은 대부분 민간을 중심으로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장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의도를 선의를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싶어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재택간호센터를 만들까요? 재택의료센터를 만들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말하면 예산에 대한 그 부담도 많이 있지만 공공에서 직접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거운 모형이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그런 직접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상당히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 지자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재택의료센터도 아마 강의 더 들으시겠지만은 재택의료센터 경기도 안에서 사실 말하면 병원급에서 그렇게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6개 의료원에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하고 받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만들었던 건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럴 정도로 직접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경기도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건 도 차원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공급 체계 하나 만들어내기에도 예산의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의료 서비스는 비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건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이 한번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의 중단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가 2018년도부터 했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들어왔었죠. 부천시가 실제적으로 그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간호센터 모형을 만들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간호계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봤고 사실 말하면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단계 시범사업 들어오면서 그 사업의 직접 서비스는 페이스아웃을 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도 보고서로 보고 많은 이제 담당자랑도 얘기 들어봤을 때 너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지만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공공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번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면은 종료라는 사실 말하면 이제 종료하고 중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대안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또다시 민간에서 만들어서 붙이지 않는 이상 공공은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우리는 데리고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수요들이 발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조직 안에서 사실 말하면 이러한 공급 체계를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상징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포션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맞지만 공공이 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책무감을 가지고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 안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러한 좀 뭐랄까 아이디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민간 기관들과 협업을 해내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한테도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경기도는 어떤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려고 여러 개 이제 기관들과 지금 이미 벌써 소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민간들은 특히나 제가 여기서도 슬라이드에도 만들어 왔지만 실제 민간의 특히나 의료기관들과 장기요양 기관들은 공공하고 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굳이 일하면 귀찮아요. 오면 회의 참석해야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연계되었을 때 우리한테 대단하게 뭐 어떤 그 금전적 이득이나 재정적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지금 공급 체계가 구성된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기관, 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 기관들, 그 기관들은 사실 말하면 우리나라 거의 장기요양 기관도 95% 이상이 민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병상수 기관수의 약간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기관수로 봤을 때는 95%가 다 민간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아니에요. 공공의료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어떤 다이내믹 자체가 공공성을 담보하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크고 작고
부등호. 네. 감사합니다. 부등호. 네. 사실 제가 어제 잠을 2시간 자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제가 오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부등호. 이게 정말 큰 부등호, 작은 부등호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맥락성, 지역성을 얘기할 때 복지도 약하다고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는 그래도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들과 아주 긴밀하게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그런 지역 맥락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의료랑 장기요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자체가 민간인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맥락성을 갖는 게 어려워요. 사실 말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러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수요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자체는 노인이 많으니까 성형외과 말고요 가정의학과나 내과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그런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도 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냥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예요. 그냥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주시에 성형외과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파주시에도 당연히 성형외과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성형외과를 개설할 건가 가정의학과를 개설할 것인가는 사실 말하면 그냥 그 의사의 의지예요. 우리 파주시는 성형외과 필요 없어요 한다고 해서 성형외과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의사의 개설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기준만 맞추면. 그죠? 근데 이제 병원급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시도지사가 제가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예요. 우리 지역에 300병상에 병상을 지어준다고 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척추병원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노를 할 수 있는 지사가 있을까요?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공성이라든가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는 지사님이면 또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병상에 대한 통제 기전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급종합병원부터 해갖고 병상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복지부에서 통제하겠다라고 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그런 병상 통제의 기능이 지자체에 별로 없었어요. 공급도 그러할진데 실제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단일 보험자 방식으로 실제 기관들을 통제하는데 서울에서의 수가와 충북, 충남, 청양에서의 수가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사실 말하면 어디에 더 많이 개설을 할까요? 기관들이? 서울 쪽 도시권에 당연히 개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수가는 똑같은데 이용자는 적고 거리는 멀어지고 그러니까 개설은 더더욱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돌봄 수요는 그쪽이 더 많을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보면 또 공급의 불균형이 이런 구조 안에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경기도지사님한테 풀으라고 해도 못 풀어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풀으라고 해도 쉽게 못 풀어요. 보건의료는 특히나 의료는 너무나 경로 의존성이 강해요. 한번 제도를 바꾸면 그 경로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뭔가 경로를 바꿔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우리 이미 벌써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건 큰 담론이 필요하고 그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내년에 당장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되고 무언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어떤 지점인지 마이크로한 레벨 안에서 이제 이건 우리의 숙제다. 그래서 요거에 그 위계를 좀 나누어서 우리의 과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역 맥락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 우리가 보건의료가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보건과 공공의료가 그 사이에 뭔가 좀 버퍼 역할을 해주려고 좀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되게 양이 적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의료원이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강하다.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스러운 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이 보건기관들이 생각보다 경기도에 꽤 많이 있고 제가 뒤에서 이제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꽤 많이 있고 선제적으로 아니면 창의적으로 무언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선 해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말까지 하면 이제 종료하고 평가하고 내년 3월부터 우리가 실제 본 사업에 들어갈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12개 지자체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부천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본 사업에 대한 준비가 조금 걱정되면서 이제 복지부에서도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이라는 약간의 돈은 줄 수 없으나
같이는 가자. 이런 약간의 의도, 약간 의도가 뻔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경기도는 오히려 더 먼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지자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을 3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여기다 슬라이드를 넣었나요? 제가 슬라이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네요. 그 실제 지자체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네요. 그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 처음 지정할 때 안성시 같은 데가 들어갔죠. 안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도형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맥락들이 있었던 곳이라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 지자체 공모할 때 바로 처음부터 1차 때부터 이제 포함됐었던 그런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모든 지자체가 포함이 됐죠.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제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앙 정부의 크게 방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년에 3월에 본사업에 대한 지침이 지금 뭐 지난주부터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한 것들 각자 준비해라. 그럼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준비하는 걸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 12개 가지고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매주 단위로 막 맨날 회의하고 뭐 매달 회의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도 줬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무를 다 어디다 내렸냐? 광역에 내렸어요. 광역 너희 안에 있는 시군구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그래서 이 경기복지재단이 엄청나게 숙제가 이제 크신 거죠. 이 지원단으로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 경기도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는 측면 안에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군구 간의 격차를 줄여내는 게 가장 광역의 큰 숙제거든요. 시군구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도 다녀왔는데 강원도도 너무 숙제가 커요. 강원도는 경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너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춘천, 원주 빼고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더 격차가 큽니다.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요. 시군구가 많아요. 그 안에서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잡성이 높은 격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크다라는 것. 그래서 광역의 역할로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제 광역이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 안에 같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선전하시고 광고하시고 와서 보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셔야 이 경기도 안에서의 시군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공유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여기 박사님한테 계속 제가 시선이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숙제는 아닐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플로우나 이런 거는 이미 벌써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읍면동에서 발굴의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하나 예전에 선도 사업에 비해서 시범 사업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본청의 의사결정 기능이죠. 시군구청 안에 위치된 본청 전담 조직 안에서 실제 지역 케어 회의를 운영하면서 읍면동에서 작성한 우리 그 케어 플랜의 초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결정의 과정을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단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 안에서의 돌봄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발굴한다는 게 뭘까요? 공무원들한테 사실 말하면 저도 뭐 예전에도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발굴은 짱입니다. 우리한테 딱 맞는 대상자를 잘 발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발굴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뉴스보도에서 때리는 게 뭐죠?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발굴을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우리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돌봄 수요는 그렇게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 안에 더 많은 돌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단위 사업 안에서 딱 맞는 대상자를 골라내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계 안에서는 사실 말하면 요 앞단에서 얘기하는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욕구에 아니면 사람의 정체성의 교차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차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 자체가 한 개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성이면서 중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발굴한 대상자를 보면 노년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이면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그런 캐릭터를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돌봄의 그 욕구 수요가 높은 사람들 들여다보면. 근데 우리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인구 집단 단위로 구분을 하거나 소득 수준으로 구분을 하거나 대부분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터섹셔널리티라고 하는 그런 교차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정책 자체가 한 사람의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너무나 복합 수요예요. 복합 욕구예요. 그러면 여러 정책들이 같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 수요를 복합적인 것들을 잘 발굴해낼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다직종을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인력 배치 지금 행안부랑 막 얘기하면서 뭐 몇천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자체 장들의 모임에서도 얘기하는 게 초안으로 나온 그 명수 갖고는 택도 안 단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 넣고 있어요. 행안부 계속 압박 넣고 있고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인력의 그 포션이 어디냐면 보건소에 일정 정도 전담 인력 배치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읍면동에 보건의료 전담 인력 배치되어야 되고 본청에도 보건의료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엊그제도 국회 토론회에서 지자체 장들이 모인 그 그룹 안에서 실제로 서베이를 해갖고 그 결과를 발표한 거에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그 지자체 서베이를 한 걸 보니까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조금 먼저 나아간 지자체에서는 그 수요가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해보니까 우리의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건 우리의 돌봄 체계 안에서는 사회복지 체계가 그나마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돌봄에 지금 우리 돌봄 정책의 가장 큰 기존 사업들과의 차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복지 어떤 욕구의 그 차원에다가 보건의료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얻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얹을 수 있게 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러한 욕구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내려면 이 있는 그냥 행정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직종에 대한 인력 배치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력의 배치는 그냥 N수예요. 지자체당 뭐 몇 명 줄게. 그럼 이걸 어떻게 어떤 인력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더 얘기를 더 덧대어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실제 어떤 직렬 구분별로도 좀 약간 구분이 필요하고 특히나 보건의료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간호대학 교수라서 뭐 간호직 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뭐 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직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간호계에서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예요. 쟤는 왜 밖에 나가서 맨날 저런 얘기하고 다니나 그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밥을 먹고 집에 살면서 누군가랑 같이 소통하면서 사는 그 삶의 맥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살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먹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의료는 군데 얹어져야 돼요. 의료가 중심이 되면서 복지가 군데 얹어질 수는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펀더멘털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공급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밑에 만들어지는 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의료를 군데 넣기엔 아직까지 그 군데를 제대로 발굴해주는 사람도 없고 군데 발견했을 때 매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없는 건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든 과정이 그 과정에 있는 거다. 그래서 보건의료는 사실 말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단의 발굴에 상당히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인력 배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요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시범 사업 했었던 거의 주요 결과물인데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작년에 이제 유혜정 박사님이 효과성 평가 연구했었던 청구 자료 가지고 분석했던 건데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드릴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 우선 관리 대상자 유형이라고 해서 12개 예산 지원형 시범 사업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들을 어떤 비율로 실제 발굴을 해서 서비스 연계했나 그 통계 자료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시범 사업 해봤던 지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외자나 노인 맞돌 중점 대상자군, 그다음에 퇴원 환자 이 세 개의 군을 보통 한 뭐 60% 이상 어느 정도 그 정도 실적을 채워야 된다라고 어떤 그 방향성 속에서 이제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지금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사실 말하면 여태까지 우리의 공공 서비스 안에서는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사회보험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딱 선가르기. 중복급여 수여하면 안 되니까 딱 갈랐었는데 실제적으로 재가에 살면서 장기요양 인정자인데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충분하지 않은 급여의 그 불충분성 때문에 오히려 더 역차별처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로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제를 엄청나게 우선순위를 높였어요.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요분들한테 장기요양 서비스 들어가는 거에다가 지금까지 가장 부족한 게 또 하나 또 발견된 게 뭐냐면 이렇게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 받으신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질병이 대여섯 개씩 깔려 있더라. 그래서 질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능 상태가 더 뚝뚝뚝뚝 떨어지겠더라. 등급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숫자가 작아지는 거겠죠. 그러한 예측 속에서 실제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에 대해서 되게 우선순위를 높였고 실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결과인데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우리가 평가 지표 안에서 결과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렇게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왜 이 정책을 하는 걸까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하진 않으니까 첫 번째, 우리는 당연히 그래도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해야죠.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린 얘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해요.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게 뭘까요? 내 기능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나의 거주 기간을 늘려가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안 돼서 시설에 가야 되면 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나의 지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주거 공간과 나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실제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본인이 살아가는 맥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사실 그 안에 이면에 깔린 또 약간의 맥락들이 다른 게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앞단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났더니 재가 거주 기간이 실제 실험군보다 대조군이 8일 정도 통계적으로 길어졌고 또 요양병원의 입원율도 감소하고 또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률도 감소하고 또 요양시설 입소율, 장기요양 등급 변화는 차이 없었습니다. 인정률 차이도 사실 말하면 좀 높아졌다. 근데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기능 상태가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인정받게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률 같은 경우는 여기서 22% 유의하게 감소한 것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있었지만 예전에 요와 유사하게 선도사업 시절에 했었던 것과 일정 부분 이제 데이터를 다르게 구축해봤을 때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났던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같이 결부되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하면 나 병원 가봐야 되겠네 하면서 응급실 이용률이 한때는 또 높아졌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나 등급에 대한 인정률이 조금 더 높아진 건 좀 지켜봐야 되는 지표긴 합니다만 재가 거주 기간 높아졌고 요양병원 입원율 줄어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마지막 빨간 줄 넣어놨는데 퇴원 후 재입원율에서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내에 의료기관 재입원율은 차이가 없었지만 요양병원에 퇴원하셨다가 30일 이내에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재입원율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요거는 사실 말하면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파인딩이에요. 뭐냐? 재입원율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말하면 우리가 돌봄을 얘기할 때 비용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겉으로는 약간 조금 어떻게 우리 노인 돌봄의 비용을 얘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 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과성, 지속 가능성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지점에서 가장 비용을 약간은 조금 줄일 수 있거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입원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면서 입원의 이벤트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제 그 삶을 궤적을 좀 따라가다 보면
병원을 한 10번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돌아가신다라고 큰 통계를 저희가 쉽게 얘기하거든요. 입퇴원을 한 10번 정도 막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이클 돌 때마다, 그걸 회전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입퇴원 한다라고 하는 건 노년기에 뭐 의료비 뭐 감면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쓰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전체 의료비 중에 42%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예요. 그만큼 노인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입원을 한번 줄인다라고 하는 건 전체 의료비 안에서 사용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봄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많은 국가들, 다른 국외의 그 사례들 안에서도 실제 이 재입원율을 낮추려고 하는 걸 되게 큰 목표로 삼아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어요.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다시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입원, 두 번째 입원에 대한 급여비는 주지 않아요. 너희가 퇴원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다시 입원한 거니까 이 돈은 우리가 지불해 줄 수 없어라고 CMS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엄청 강력한 페널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재입원율을 줄이려고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말하면 재입원율 모니터링 잘 안 해요. 왜? 병원이 퇴원시키는데 재입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병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재입원을 다시 했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퇴원을 시킬 때 이 사람을 잘 퇴원시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퇴원 환자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 제가 여기서 살짝 넘어갔는데 실제 여기 안에서 퇴원 환자 비율 한번 보세요. 퇴원 환자 연계해서 돌봄 서비스 연계한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 한 자리 숫자예요. 8%, 1%, 4%, 3%, 6%, 9% 이래요. 근데 유독 제가 노란 박스 쳐 있는 진천군, 저기 몇 프로예요? 29.6%예요. 진천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아마 진천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긴 할 거예요. 진천은 되게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그 안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천 관내에 있는 이제 주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 종합병원에 입퇴원이 좀 많으신 거죠. 진천은 2018년도부터 선도 사업부터 시작했었던 지자체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어떤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냐면 진천시는 처음에 얘기할 때 사업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 돌봄을 담당하는 팀 이름이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이에요. 스테이션. 혹시 여기 간호사 면허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뭐 부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네. 간호사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정말 지겹도록 떠나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죠? 스테이션이에요. 병동마다 스테이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의료인들의 정보와 인력이 집적돼 있는 곳이고 무슨 일이 병동에서 일어나면 스테이션에 오면 돼요.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모든 소통의 수단들이 다 거기 몰려 있기 때문에 스테이션에 나오면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그 진천시에서 진천군에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지역 안에서 진천군에서 돌봄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으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돌봄을 담당하는 팀 이름을 그렇게 센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유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병원에다가 사회복지사 한 명을 파견을 시켰어요. 그럼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제 퇴원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제 파악하고 가셔서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돌봄센터 하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렵니까? 그러면서 대상자 발굴을 거기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병원이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긴 하죠. 경기도 안양시에 엄청난 많은 병원이 있고 동탄에 엄청나게 많은 병원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구는 그때부터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엄청나게 강하게 밀도 있게 실질적으로 해내면서 30% 가까이의 케이스가 퇴원 환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죠. 근데 이 얘기를 정말 8년 전부터 우린 다 듣고 있지만 이 똑같은 형태로 구현하는 지자체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방식은 진천에서만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규모나 어떤 소통의 구조 안에서 그럴 정도로 퇴원 환자가 이제 중요하고 지금 진천만 이런 숫자지만 앞으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우선 관리 대상자로 유형을 정하거나 이럴 때 앞으로 조금 더 방점이 찍힐 대상자가 퇴원 환자예요. 왜냐하면 장교양 재가급여자도 그렇고 장교양 등급여자나 맞돌군도 그렇고 사실 말하면 대상자의 어떤 특성 자체가 의료 이용이라든가 의료비를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말하면 제가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방적인 이거 예방할 수 있는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룹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접근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정책 맥락에서 얘기 드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돌봄 정책을 만들 때 퇴원 환자 연계를 의료 서비스 전체 전달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는가를 같이 풀어가요. 일본이 딱 그랬어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퇴원할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재택의료센터나 재택간호센터라고 하는 실제 의료인이 퇴원 직전에 방문해서 퇴원 계획 수립해서 데리고 나와요. 이게 이제 정리화됐어요. 수가화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본도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재입원을 줄이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쉽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미리 가서 퇴원 환자에 대해서 어세스하고 이러려면 그 병원과 아니면 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주로 이용하게 될 의료기관이나 간호기관이 있어야 돼요. 윤주영이 퇴원해서 경기도, 제가 지역 이름을 뭐라고 딱 지칭하기로 그냥 제가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퇴원을 하신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들어 약간 거동불편이 있어서 누워 계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드나들 수 있는 방문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가 있는 그 기관과 우리 어머니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미리 가서 어세스하고 나왔을 때 바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병원과 기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이 어떤 그런 협력 구조를 맺은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상자도 내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숙제가 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년 초부터 조금 더 본격화될 것이다. 이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부가 이 부분을 시범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연구 용역을 하나 냈고, 그래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의 이혜준 교수님이 하시면서 퇴원 환자 연계 사업에 우리나라 한 4가지 정도 사업이 있어요. 요양병원 퇴원 환자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 재활 관련한 사업이 하나 있고, 또 그 책임의료기관 퇴원 환자 연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급성기 병원 또 연계하는 사업 한 4개 정도가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노년기, 노인 대상자들이 실제 이 대상자들이 이 사업 안에서 몇 프로나 퇴원 환자 연계되나 한번 보니까 전체 이 사업들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들 중에 한 1%만 퇴원 환자 연계가 돼요. 99%는 알아서 퇴원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이 사실 말하면 되게 큰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퇴원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연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안에서 여러 뭐 정보통신도 연결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서식의 간결화였어요. 되게 안 놀라시네요. 너무 놀라운데 저는 아주 기대가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려고 하는 서식과 지역에서 원하는 서식이 달라요. 다른 목소리를 서로 간에 내고 있었던 거예요.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A부터 Z까지를 다 작성해야 되니까 의사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죠. 의사는 내 진료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퇴원 환자 한다고 막 뭘 어세스 하래요. 싫어해요. 그럼 퇴원 환자 연계팀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의료사회복지사랑 막 힘들게 작성을 요만큼을 해서 보내요. 근데 퇴원하는 순간부터 기능 상태는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온 정보가 실제 지역기관에서 별로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오면 다시 어세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필요 없다. 이런 소통을 그 연구에서 조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미니멈하게 특히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이제 창구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창구로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창구에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만 보내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지금의 중요한 건 퇴원 환자 연계를 하려면 의사가 오더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의사의 어세스먼트하는 그 파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에서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체계 안에서의 약간의 조금 그런 권위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근데 나는 퇴원해서 퇴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나의 주치의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건 사실 말하면 역차별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요 연구에서 제안한,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혜진 교수님께서 제안한 거에서 되게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정보에 대한 거나 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창구가 만들어지면 원하면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이용자가 원하면 자동적으로 지자체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 안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 퇴원 팀에서 작성할 수 있는 간결한 그 정보로만 해서 넣지, 의사의 필수적인 예스 노가 너무 그것들로 인해서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 관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실제 본인이 의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막 드리는 이유는 퇴원 환자에 대한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구조를 만들어내는 준비도 있지만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받을 준비는 뭐죠? 다 여기 좀 공공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공공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공공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올 거예요. 우리는 민간 대 민간으로 연계하는 케이스보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 창구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자체로 오게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정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받았을 때 도대체 어디로 넘겨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숙제니까 이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트랙을 조금 다시 잘 설계해 보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 제가 요 얘기를 많이 드릴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또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다 보니까 제 이제 실질적인 고민의 지점들을 말씀을 드려요. 이건 지금 똑같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태어난 자 연계를 서울시도 지금 당장에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그래서 그 서울시 의료원을 비롯해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자 연계 구조를 먼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 단위에서 할 거냐 지소 단위에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 지금 이제 긴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그 안에서 연계하는 거 판짜는 걸로 지금 이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도 당연히 이제 시작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안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실 거니까 제가 따로 법률안에 대한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 이 여러 이제 30조에 있는 우리 법률안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그 조항을 보시면 뭐 앞단에서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1조에 퇴원한 자 등의 연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하면 좀 전체적인 그 플로우 안에서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긴 해요. 10조에 보시면 대상자 신청 발굴 조사예요. 12조가 종합 판정이에요. 그 전에 11조에 태어난 자 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굴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트랙을 나누어서 대상자 연계, 사실 말은 발굴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의 발굴이니까. 근데 그걸 발굴이라는 걸로 퉁쳐서 넣은 게 아니라 태어난 자 잘 찾아서 연계해라라고 하는 11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좀 무겁긴 해요. 그만큼 우리한테 이 사업 안에서 주는 의미가 크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 15조, 16조. 그래서 15조에는 의료에 대한 것들, 방문의료, 방문간호, 뭐 방문재활 등등등등 그런 얘기들 들어가 있고 16조는 사실 말하면 건강관리 및 예방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이제 보건기관의 기능이에요. 보건기관, 우리 이제 보건소를 비롯해서 그래서 보건의료라고 15조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 거고 16조에 이제 보건기관의 기능인데 1조가 실제 그런 예방적인 돌봄 기능을 보건소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2조가 얘기하고 2항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기관들이 다직종, 다학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항에서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보건소가 실제 우리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뭐 방문 구강, 방문 영양 실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팀들 꽤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의료와 잘 연계되어서 복합적인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건기관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해라라고 하는 것들. 왜 이런 얘기를 여기 16조에 보건에다 넣었을까요? 다직종 연계, 다직종 협력, 다학제 협력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실 안에서는 내 일을 나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의사도 솔로 프랙티스 하는 걸 편안해하지 같이 공동 개원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공동 개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 내 서비스를 내가 자기 완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누구한테든 뭐 잡음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우리의 철학적인 가치지만 현실에서 보면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협업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약간은 강제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IPC, 인터프로페셔널 콜래보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 강제적인 구조가 이렇게 팀을 만들면 수가를 줄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허용하지 않아. 이런 식의 페널티 형태가 됐든 인센티브 형태가 됐든 협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반강제적인 구조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악설에 근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 재택의료센터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의원인데 의사, 대부분 솔로 프랙티스 하는 의사들이 많았을 텐데 간호사를 채용하래요. 의원에 간호사 많이 없었어요. 근데 간호사를 채용하래요. 방문 간호사를. 또 하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래요. 의원에 사회복지사를 되게 의아한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좀 지난한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 경험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쌓였냐? 아, 의료가 복지랑 붙게 하는 실제 그러한 협력 모형이 실제적으로 수가 구조 안에서 굴러가긴 하는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잖아요. 지정을 못 받잖아요. 지정 못 받고 수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강제적인 구조 안에서 다직정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의 이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공급 구조가 있고 여기 16조는 사실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게
왜냐하면 방문 구강의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재활의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약물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직까지는 다 수가화되지 않은 서비스예요. 그죠?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일정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16조 2항에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숙제들이 있어서 근데 그 다학제 다직종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원 환자 연계하는 구조 안에서도 매우 필요해요. 퇴원 환자들은 되게 복합적인 의료 욕구를 가지고 퇴원하거든요. 일상생활 지원 욕구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다직종 팀이 있는 그런 팀이 받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시작부터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연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소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16조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퇴원 환자 연계와도 좀 연결을 잘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법률안에 대한 얘기고 이제 사례예요. 사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뒤에 이제 재택간호센터 모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부천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보건소가 상당히 열심히 하면서 부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봐도 평가보고서나 어떤 페이퍼를 봐도 보건소에 있는 건강돌봄팀을 지원조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담조직이라고 해요. 전담조직을 그래서 본청에 있는 통합돌봄과와 보건소에 있는 건강돌봄팀을 묶어서 전담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대부분 본청에 있는 우리 이제 전담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지부서에서 만들어진 팀이나 과를 우리 전담팀이라고 얘기하죠. 보건소는 뭐죠? 지원조직이죠. 지원조직. 대부분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하면 지금 현실이 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반영한 결과기도 해요. 사실 보건소가 초기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보건소가 무슨 역할을 같이 할 건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진짜 전담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지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의성은 조금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도 약간 유사성이 없을 수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없는 노인 인구가 한 4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성군 군수님이 예전에 농림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행정하시다가 본인 이제 출생지가 의성이셔서 우리 지역으로 내가 귀향하면서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을 내가 이제 완성시키겠다 하면서 의성에서 통합돌봄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농어촌 모형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하고 가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의성이 그간에 막 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성이 딱 갔을 때 통합돌봄 시범사업 2단계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의료가 없어요. 민간기관이 없어요. 너무나 작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없으니까 방문의료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재택의료센터 지정 택도 안 나죠. 의사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묶은 팀을 만들으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기 때문에 의성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는 기본적으로 공보위가 깔려 있었으니까 공보위에다가 간호직이나 실제 보건직 같은 인력들과 합쳐서 실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소 중심의 체계를 깔았는데 이후에 의정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면서 공보위들이 거의 다 이제 공백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의성군도 지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건진료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보건진료소장님들은 본인의 법적 그 기반이 농특법이에요. 지역보건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농특법에 기반을 해서 내가 나의 직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정해진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 보건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 단위의 위치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다 구멍이 난 거예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리 단위의 위치에 있는 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의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해서 실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본인의 관할 지역을 넘어서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풀었어요. 어찌 보면 그 푼다라고 하는 건 이제 리더의 결정이긴 하겠지만 소장님들은 상당히 조금 불편함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내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까지도 내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 그 지역 안에서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금 이렇게 타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의성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도 일부 지자체는 생각보다 의료기관이 없는 뭐 연천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기관들 인프라 구조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예요. 그럼 그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진짜 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강원도 갔을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강원도도 의료기관 없으니까 결국에 보건진료소장님들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경기도 안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안성은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전담 조직을 어디다 구성하셨죠?
보건소에다 전담 조직 구성하셨죠. 뭐 이거 모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이렇게 하셨던 거에는 사실 말하면 이제 안성시장님이 뭐 간호사 출신인 것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본인의 그 이렇게 인식 수준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본 것들, 저도 이제 안성에 몇 번 가보고 이 통합지원 회의 같은 거 하는 것도 저도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보건소가 하니까 또 강점이 있긴 해요. 의료기관들과의 연계 구조가 조금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든가 연계 같은 것들이 또 원활하게 되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보건소가 여기 지금 여기 한 노인복지팀하고 노인시설관리팀이 본청에 있던 그 조직이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과 조직이 엄청 커졌죠, 갑자기. 그랬을 때 초기에 계획서에 봤을 때 약간 이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완성도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었대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이것도 새로운 모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참고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지자체가 좀 참고해볼 수 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전남 신안군 이런 데도 되게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고 의료기관 많이 없고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은 이미 벌써 보건기관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엄청 어태치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 하고 있었던 이 보건 서비스에다가 돌봄을 살짝 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신안군이 보건소 중심의 그 전담 조직을 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얘기 드리면 괜히 좀 불편하실까요? 네. 서울 열심히 하고 있다. 저희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자랑도 하고,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네, 이 얘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의 지점은 어디나 비슷해요. 근데 서울은 약간 다른 맥락은 이미 벌써 읍면동 중심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찻동도 있었고 돌봄 SOS도 이미 벌써 이제 동 단위로 인력 배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맹점은 뭐냐?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사업들이 많았던 거예요. 요것들을 어떻게 대상자에 맞추어서 묶어서 제공할 건가를 고민을 하는데, 생각보다 서울시는 또 하나 이게 있었어요. 올 초에 서울시 7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한 5,500만 원인가 더 내리면서 서울형,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형 통합돌봄 해가지고 약간 추가적으로 더 특화 사업할 수 있게 돈 내리면서 7개를 더 선정해서 더 사업을 했어요.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서 요번에 이제 그 송혜란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좀 중간에 모니터링 결과를 조금 같이 발표한 거를 토론회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돌봄 SOS 할 때 자기완결적인 구조 안에서 돌봄 SOS 서비스를 연계했던 것보다 서비스의 그 개수의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이것도 좀 의아한 결과긴 한데, 대상자가 워낙 75세 이상 이렇게 좀 중증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기요양 이외의 급여들로 연계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여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2-3개 서비스 연계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조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중에 은평구가 국 단위로 돌봄국을 만들었고, 작년부터 만들었고, 성동구가 올해 조직 개편 연구 용역하면서 내년부터 국 단위로 만듭니다. 서울시에서 2개가 아마 국 단위로 갈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과 단위로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대부분이 과의 단위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은평이 지금 이름은 돌봄국인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는 과 단위라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돌봄국은 이제 하나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돌봄 SOS를 담당했던 부서가 실제 서울형의 통합돌봄의 핵심 그 팀으로서 작동하는 모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인력이 조금 특이해요. 서울시는 돌봄 SOS 사업을 하면서 동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직 1명 이렇게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치구마다 그 인력을 어떻게 보건소 소속으로 할 거냐, 뭐 읍면동 소속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 안에서 약간의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딱 전형적인 그 자치구가 은평구 같은 형식, 여기가 전형적인 인력 구조의 형태인데 간호직이 1명씩 거의 다 배치돼 있어요. 이게 돌봄 SOS 인력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방문보건 사업, 지역사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다 동에 내려와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전체 한 7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시에. 그러면 자치구당 한 3명 내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당으로 잠깐만요. 30명, 40명. 그래서 동에 실제 이렇게 돌봄 SOS 간호사가 1명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방문간호사가 1명 내지 2명이 추가적으로 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동에 미니멈 1명,
많으면 두세 명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돌봄을 담당했었던 돌봄 SOS 팀 간호직 공무원이 아마 주요 간호사들 중에서는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관악구가 되게 좀 특이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관악구는 사실 말하면 공공에서는 돌봄을 그렇게 일찍 생각할 그런 준비가 아니었는데 관악구가 좀 특이하게 지역사회의 그 자치기구들 아니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액티브했어요. 그 안에 늘품약사회라고 하는 약사회도 되게 엄청나게 지역사회 활동들을 많이 했고 의료사협도 하나 있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엄청나게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기관들이 오히려 관악구청에 와갖고 왜 우리 구는 돌봄사업 안 합니까? 막 이렇게 막 문의를 하고 그러면서 관악구가 요번에 서울형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돌봄 SOS 간호직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 다학제 팀을 동단위에서 구성해야 되는데 간호직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문 간호사를 실제 연결하려고 하는 모형을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죠. 소속이 이제 보건소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경기도도 유사할 것 같아요. 간호직 공무원이 충분하게 있는 시군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을 거예요. 아닌 그 시군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력 배치를 해가면서 다직종 팀을 동단위에 우리가 배치시켜 놓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많은 그 선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숙제로 큰 숙제로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사례도 가져왔고 실제로 이제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의 현황이나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재택간호센터 얘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뒷부분은 사실 말하면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택의료센터는 이미 벌써 한 3, 4년의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 안에서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에 고민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복지부 장관님도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을 조금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뉴스 보셨나요? 우리 재택의료센터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통합 모형 하고 있는 게 기본형이잖아요, 지금. 근데 추가적으로 연계형 모형, 협업형 모형을 지금 또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내가 솔로 프랙티스 하는 그냥 의사예요. 근데 우리 의원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건 부담이야. 난 그거는 못 하겠는데 나는 방문 진료 할게. 근데 다음 뭐 우리 사실 말하면 그 장기원 재택의료센터 수가 구조가 의사가 월 한 번 방문하면 간호사가 2번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 구조를 실제 어디서 할 수 있게 만들어내냐면 보건소가 실제로 사회복지사랑 간호사를 실제 그 안에서 채용을 해놓은 구조 안에서 내가 의사 방문 한 번 할 테니 간호사랑 사회복지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 장기요양 대상자한테 의료 서비스 제공할게. 그러면 나 원래 방문 진료 수가 12만 9천 원 받고 나머지 장기요양 수가랑 요거 간호사 수가 이쪽에서 받고 14만 원 여기서 받으시고. 근데 내가 그것만 받고 하기에는 이 협업 구조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원래 왕진 수가 똑같이 받는 거니까 협업 수가로 한 명당 2만 원. 추가해서 받는 모형으로 해서 내가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모델로 장기요양 대상자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모형을 지금 제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모 받고 있다라고 이제 받을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모형을 왜 만들까요? 통합형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간호사긴 하지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살부비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해야지 서비스를 가장 좋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를 지금 테스트는 보건소랑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왔고 지금 제가 지금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요 하나의 다른 협업 모형은 의사의 솔로 프랙티스 하는 진료는 그대로 가고 실제로 간호의 서비스를 어디서 공급할 거냐? 지역에 있는 간호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모델도 한번 얘기해 보자. 지금 이거는 사실 말하면 장기요양 기관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 가능한데 재택의료센터 수가로 인정받지는 못해요. 14만 원. 요건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확장하는 모델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재택의료센터가 제가 뒤에 경기도 이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경기도 수치거든요. 이거는 여기 제가 이제 그 연구하면서 실제 돌봄 수요가 지자체별로 얼마나 될지 진짜 방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지자체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싹 다 긁었어요. 이것도 사실 연구안에서 되게 큰 과제 그 과업이었는데 이 돌봄의 수요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조작적 정의를 몇 가지 내린 다음에 한 거고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와닿는 표일 수인데 숫자가 너무 작죠. 죄송합니다. 네. 사진 찍어서 확대해 주세요. 네. 보면은 근데 경기도는 어찌 보면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경기도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차가 엄청 심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방문의료 공급기관을 저희가 지금 쉽게 생각해 보면 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간호, 가정간호, 1차 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주치 시범사업 안에서의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비대면 진료 요 정도까지를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기관들이 사실 말 중복 카운트 될 겁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하시는 분들이 재택의료센터 지정받으신 곳들이 꽤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그 장애인 주치의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중복 카운트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체 우리나라 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간호 기관이 한 800여 개 있다라고 하는데 액티브하게 청구하는 기관은 한 3,40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기관 중에 197개가 경기도에 있어요. 정말 땡큐하죠. 그 안에서의 또 더 특징적인 건 가정간호기관이 전국에 223개가 있는데 76개가 경기도에 있어요. 사실 말해 가정간호기관은 서울 경기권을 벗어나면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정도로 경기는 정말 그래도 가정간호가 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한 3,579개가 있는데 그중에 693개가 있어요. 꽤 되는 거예요. 20% 이상씩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제 200개 중에 54개, 재택의료센터 한 개 지금 탈락되었고 194개인데 194개 중에 45개가 있어요. 어우,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 정말 부러운데, 네, 부러운 수치인데 45개예요. 비대면 진료기관은 워낙 잠깐 제가 열외로 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재택의료센터 빵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빵.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맞나요? 오정구, 고양시 일산 서구 또 이런데 약간 이제 대도시 지역은 약간 없어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소도시랑 농어촌이에요. 중소도시에서 광명, 동두천, 과천, 구리 있군요. 오산 없고요. 계속 없는 데 많아요. 여기 어디죠? 김포도 없어요. 양주도 없어요. 여주도 없어요. 연천, 가평 없어요. 본인이 일하시는 지자체 안에서 재택의료센터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마음에 불편감이 좀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이거 돌봄 이거 어떻게 연계하나 이제 걱정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가 또 지정을 또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통합형뿐만 아니라 그 협업형까지 해가지고 더 지정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재택의료센터를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형들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협업형이라고 하는 모델도 하나의 기관 안에 그 인력을 다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사실 말하면 무거워요. 의원이 그 리스크를 져야 돼요. 의원은 의사가 한 명당 100건밖에 방문 진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100건 하면서 내가 풀타임으로 방문을 못해요. 시간이 남거든요. 그럼 내가 진료도 보고 방문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건수를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또 필요한 정책적인 어떤 변화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 하나가 실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 하나의 센터에다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가는 거리도 고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문 서비스는 이동에 30분 이상을 소요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일부 지금 우리 재택의료센터에서 일부 기관 약간 조금 이렇게 시장화된 곳들은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가죠. 실제 1시간, 2시간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각자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거죠. 우리 센터가 여기 있긴 하지만 나의 거주지는 딴 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소속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왜곡된 형태로 조금 제공되는 그 방문 서비스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동에 30분 이상을 걸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의 재택의료센터 같은 그런 어떤 방문 기간이 정해지면 그 근처의 거리를 보고서 더 이상 지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지역 안에서 일정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리 규정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리 규정을 할 만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들이. 근접거리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택의료센터가 지역 안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성남시 중원구에 재택의료센터 하나 있어요. 그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여기 하나에 있는 재택의료센터에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공급 모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통합형처럼 1차 의료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에서 내가 서비스는 하고 보건소에서 추가적으로 간호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 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재택간호 모형처럼 1차 의료 방문 진료에서 의사가 방문 진료하고 간호기관에서 간호사가 방문하고 이런 모형들을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공급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협업 모형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서서의 대도시에는 재택의료센터는 사실 말하면 그 시장의 어떤 논리 때문에도 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인력이 더 몰리거든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농어촌이나 여기 중소도시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 해서 인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변화된 모형들이 우리의 도시의 유형에 따라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정말 7월달 현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황들 보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국정과제에서 우리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78번 국정과제예요. 123개 중에 78번 국정과제 제목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이거든요. 너무 제목 좋아요. 그 안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에이징 인 앤 다잉 인 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확대해야 된대요. 그래서 재가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장기 요양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갖는 한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문 요양 하루에 3-4시간 이상 못 쓰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 장기 요양에 대한 월 한도액 재가랑 시설이랑 차이 있는 거 아시죠? 1등급 똑같이 1등급을 받아도 시설에서의 등급 한도액보다 재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설로 유입하게 되는 구조인 건 거죠. 그래서 재가에 있는 나의 등급 한도액을 시설만큼 높여야 된다. 일본도 다 동일하고 독일도 다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재가의 한도액을 좀 낮게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이걸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등급의 한도액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과 단기 보호. 혹시 선생님들의 가족분들 중에 장기요양 인정자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3등급 치매 환자시거든요. 단기 보호는 도대체 유니콘 같아요. 어딘가는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저희 부모님 광진구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여행 가시려고 하면 그래서 다 나머지 가족들 딸들이 다 봐야 돼요. 저희 아버지를. 정말 단기 보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정과제에 단기 보호 활성화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장기요양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하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단기 보호나 나라에서 운영하라 그래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건 정말 민간에서 이렇게 개설이 안 되잖아요. 이 단기 보호의 특성 아시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 리스크를 감당할 기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보호는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의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엄마가 저보다 뭐 배움이 더 많으신 분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렇지. 이런 거일수록 공공이 해야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등을 실제 장기요양 보험 급여화 시켜가는 그런 방향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급여화가 조금 확대된다라고 하면 아마 방문 재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 의료를 좀 확대해야 된대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195개가 지정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개수를 보면 120몇 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 한 지자체에 2개 이상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아직 없습니다. 확대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재택간호센터도 실제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국정과제에 들어와 있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굴러갈까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다잉인 플레이스 하려면 이런 것들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기관 중에서도 통합재가 기관, 통제기관 혹시 어떤 건지 아시죠? 장기요양 기관 중에 단종 서비스 제공하는 것보다 복합적 서비스 제공하면 실제 수가를 등급 한도액을 100% 아니라 11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그런 기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관에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면 나한테 등록된 환자한테는 등급 한도액 100%보다 110%까지 내가 급여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주간보호형도 있어서 주간보호형은 125%까지 줄 수 있어요. 그만큼 복합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들로 사실 말하면 좀 재구조화해 가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통합재가 급여입니다. 통합재가 좀 늘리려고 하는 거랑 재택의료센터 확대하자. 이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우리한테 가장 긴밀하게 와닿는 거고 오른쪽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하자. 결국 1차 의료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린 재택의료센터도 다 1차 의료 기관들이 지정을 받는 건 거예요. 그다음에 방문진료하는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도 1차 의료 기관 들이 실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좋아서 1차 의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정책으로서는 1차 의료라는 게 없어요. 이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선명하게 없기 때문에 1차 의료라고 하는 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의원이면 1차 의료 아니야?
얘기하지만 전체 의원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1차 의료의 성격을 띈 의원들이 50%가 채 되지 않아요. 40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통상질환을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한 40몇 프로밖에 없고 나머지 60%에 가까운 의원은 뭐냐면 전문 서비스예요. 안과 보는 의원, 피부과 보는 의원, 그다음에 뭐 이비인후과 보는 의원 이런 것처럼 스페셜라이즈된 서비스의 의원이 한 60%예요. 섞여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1차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실제 지역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기관이 나의 질환을 잘 주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치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면서 제주도랑 광주에서 광주 북군과 광주 서군과 그 두 곳에서 지금 주치의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 노인 주치의, 한방 주치의, 치매 주치의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주치의라고 하는 지금 이 제도가 각각의 직역 안에서나 영역 안에서 약간 남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주치의는 그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치의가 한 명만 있어야지. 한의 주치의 따로 있고 의과 주치의 따로 있고 내가 치매 걸리면 치매 주치의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주치의 중심의 사업을 조금 얘기하면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방문진료, 방문의료, 재택의료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간호통합센터는 제가 이제 요 과정들은 제가 건너뛰고 모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재택의료센터가 너무 좋은 그 모델이고 통합형을 가장 우리가 지향하긴 하지만 그게 갖는 약간의 무거운 약간의 모형에 약간의 좀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들을 조금 보완해가는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재택의료센터의 아까 통합형 모형도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재택간호센터라는 것을 조금 지정하는 방향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것이냐면 실제 우리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간호 서비스들이 있어요.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가 있고 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있고 또 하나 재택의료센터 지정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 내에 방문간호가 있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어요. 정말 방문이라는 이름을 붙은 간호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가 되게 작아요. 양이 작죠. 그리고 내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장애인이라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방문간호 서비스 저것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내가 어떤 급여 조건에 맞는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못하고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얕아요. 왜냐하면 서비스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통합된 기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소비자면 다양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딘가 존재하는 유니콘처럼 단기보호처럼 어딘가 방문간호가 있다라고 하고 가정간호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 속에서 재택간호 통합센터 모형이 실제 이제 간호정책과 내에서도 조금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범 사업이 준비됐다. 각각의 간호의 유형별로 좀 약점들이 있어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간호는 사실 말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방문의료 서비스, 의사의 왕진 서비스와 투트랙으로 정말 그런 서비스를 잘 제공해왔던 역사적인 간호 서비스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실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처음에는 종합병원급에서만 시작을 했었어요. 입원 대체 서비스였기 때문에 퇴원하는 사람들 빨리 조기 퇴원시켜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붙여서 퇴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내가 퇴원한 자가 아니어도 지역에 있으면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퇴원 대체, 입원 대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 지우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의뢰가 있으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다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병원만 그걸 제공해야 돼?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병원 밑에 의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밑에 병원, 의원까지도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기관이면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을 채용할 수만 있으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의료법 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잘 굴러가면 좋죠. 잘 굴러가면 좋은데 실제 중간에 대법원 판례가 한번 나오면서 요양시설도 거주 공간이다. 그래서 가정간호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살아가면서도 의료 서비스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호 인력 수준이 되게 낮아요. 거기 우리나라 전국 요양시설 중에 20%만이 간호사가 근무를 해요.
80%의 요양시설 안에서는 간호사가 없어요.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간호 인력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20%만의 요양시설 안에 간호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있고 80%는 간호사가 없어요. 간호 인력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니드가 있을 때 가정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간호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정간호의 활동 영역은 재가여야 되잖아요. 재가해서 집을 방문하면서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청구자료 이거 최근에 분석한 거거든요. 상급종합병원의 건수 안에서 요양시설의 간 건수는 0.2%밖에 안 돼요. 대부분 우리 뭐 분당 서울대병원, 뭐 삼성의료원 이런 데서 가는 건 요양시설 거의 안 가세요. 종합병원은 33.9%가 요양시설 청구하세요. 근데 병원이랑 의원을 보니까 80%가 시설을 가시더라. 이 말인즉슨 우리 재가에는 누가 돌보나,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재가에 있는 의료,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적인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예요. 사실 말하면 요양시설 가시게 되면 청구 그 수가가 반으로 떨어져요. 50%만 지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재택의료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집에 가서 의료 서비스 줄 수 있게끔 하는 공급체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간호가 약간의 서비스에 약간 그 불균형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크게 있었던 거 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논의 안에서 작년 말에 가정간호사 자격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노력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양성된 건 아니긴 하지만 실제 지금은 가정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정전문간호사라고 하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엔트리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되는 인력들이 너무 적으니까 실제로 내가 RN 면허가 있으면 그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복지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정간호사로서 병의원급에서 일하면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자격기준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과정을 아직은 만들지 않아서 그렇긴 하긴 한데 조만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인력의 기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력 공급이 되어야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되게 어려운 좀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수가 같은 것들이 많이 개정이 안 돼서 되게 약간은 조금 한마디로 이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큰 흑자가 나지 않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안 늘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차원 안에서 근데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약간 언밸런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불균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정간호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 이런 것 좀 보시면서 제가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제가 썼는데 여기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로 갈게요. 가정 이제 그 센터 안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뭐 복지부가 어떻게 아직 최종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재택간호 통합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우리가 그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일하고 있는 곳을 지정을 하자. 근데 그 지정이라고 하는 그 센터의 지정이 꼭 의료기관일 필요는 없고 또 의료기관이어도 좋고 보건기관이어도 좋고 또 하나 방문간호기관이어도 좋고 결국 간호사가 5인 이상 그러니까 센터장 한 명에 4명입니다. 이제 풀타임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간호센터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간호센터 안에서 장기요양 환자의 방문간호든 가정간호든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활동지원사 방문간호든 다양한 형태의 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센터로 지정을 하자. 그러한 제안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안에서는 의사가 필수 인력은 아니에요. 의사가 필수 인력으로 있게 되면 그건 의료기관이니까 의료기관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 모형을 만들어내자. 근데 요거 안에서 제가 이제 방문 간호기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통합제가 아까 통제라고 얘기했던 통합제가 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필수 인력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방문간호기관에다 이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의사는 외부에서 연계되지만 간호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요 안에서 어느 정도 공급 구조가 갖추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에서의 통합형 모형과 유사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요건 아직까지는 내년에 시범 사업을 좀 해봐야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센터 안에서 보건소가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보건기관형으로 어떻게 센터의 시범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자치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어떻게 보면 강점은 실제 이제 재택의료 센터가 의사가 한 번 방문하고 간호사가 2번 방문하는 모형이다 보니까 좀 비용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수가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 수가인 의사의 방문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면 30% 돈을 내셔야 돼요. 12만 9천 원에 30%면 한 3, 4만 원 돼요. 근데 그거 뭐 이제 그 약간의 그 할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감면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3, 4만 원의 돈을 매달 내어가면서 방문 진료와 간호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월 1회 방문을 의무화시키는 재택의료 센터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한테는 그 의무 방문이라고 하는 횟수 제한이 조금 무거운 모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리는 뭐 재택간호 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의 방문 횟수는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의무 방문 횟수가 있지만 중간에 필요하면 우리가 방문 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저희 풀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센터의 목적이나 사업 대상 이런 건 제가 좀 금방 조금씩 말씀드린 거고 아직은 시범 사업이 내년에 기획되고 있는 모형이라 제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모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제안하는 모형이 아니라 이미 벌써 독일, 네덜란드, 일본 모든 이 돌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먼저 걸어가고 있는 국가들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모형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늦은 좀 발걸음을 좀 떼고 있긴 한데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실제 거동불편자의 증가 비율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 안에 재택의료센터 1개 있냐 2개 있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방문의료와 방문간호 공급기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제 이것들이 우리의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전달체계 안에 붙지 않으면 그냥 민간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공공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센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재택의료센터도 처음에 지정 신청할 때 지자체랑 같이 코사인해서 제출하시죠. 그럽니다. 네, 지자체가 코사인해서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간호센터도 똑같이 제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너희 단독으로 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발굴된 돌봄 대상자를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을 하면 실제 연계할 수 있는 구조 안에 공공성을 갖고 들어와야 돼. 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센터를 지정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우리한테는. 그죠? 우리가 실제 발굴한 대상자들한테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각화된, 다면화된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문의료 기관들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옵션이 뭔지 아세요? 재택의료센터 아니면 보건소예요. 근데 보건소에서 뭐 하나요?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있지만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통합계획 짜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 아니면 재택의료센터밖에 없어요. 근데 재택의료센터도 하고 있는 곳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캐파를 넘어서서는 서비스 연계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도 걱정인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요것들의 양적인 캐파를 늘려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모형이 나왔을 때 지자체에서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용 절차나 이 내용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2,000명 정도 설문조사했을 때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히나 가족 중에 돌봄 수요자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러한 방문의료 통합방문간호센터에 대한 이 모형에 대한 수용도가 상당히 높았다. 요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제가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으라고 주문을 주셨는데 혹시 다음 우리 강사님이 오셨죠? 아직 안 오셨나요? 5분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지금 화장실 가실 분들이 좀 급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질문 혹은 제안 어떤 피드백이든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뭐 저도 많이 또 이제 또 배워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현안들 중에 뭐 지금 막 얘기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지자체가 저렇게 한대라고 하는 그런 샘플들도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질문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많이 제가 막 숙제를 계속 많이 던져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금 약간의 팀장급이나 과장급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되게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직종 협력 관련해서 다른 데서 강의를 좀 하는데 다직종 협력에서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그 팀의 팀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아니면 뭐 정말 그 리더가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더불어서 약간의 그 팀의 핵심 팀의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초기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나를 갈아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초기 모형에 이렇게 좀 발을 담그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실험적인 도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기존에 했었던 거를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조금 흥미를 가지시기를 조금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고 잘 일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종로구에 어떤 의원의 제가 원장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솔로 프랙티스를 하시는 혼자 계신 그 분이고 재택으로 센터 지정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방문을 하고 싶으시고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센터 지정을 못 받으시는 거죠. 인력 구조가 안 되니까. 근데 종로구에서 드디어 본인한테 연락이 왔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통합형 모형이 나왔대요. 저랑 같이 합시다 하면서 보고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시는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정말 축하를 드렸는데, 그럴 정도로 의료기관들 중에는 약간의 그런 의향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생각보다 이러한 돌봄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같이 공공하고 일하려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덥석 손을 잡아드리면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먼저 손을 조금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사실 말하면 공공에다 손을 내밀었다가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워하시거든요. 공공에서 그러한 분들을 잘 발굴해서 자리도 많이 만들고 문을 두드려서 만나보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조금 지난하긴 하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